홍승이가 묻고 그가 답하다 홍승이입니다. 우리 시대를 열심히 살아가는 그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현실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통령 탄핵과 검찰 개혁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쭉 유지하고 계시는 고려대학교 차진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 차진아 교수님 성함을 지면에서만 뵀었어요. 처음에는 요건이 조금 애매한 계엄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언론 노출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다음 뭐 도처에서 언론에서 등장하고 계시는데 협박받지 않습니까? 협박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냥 그 욕설이나 비방하는 그런 메일이나 예. 전화가 있습니다. 욕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비역시의사 뭐 이런 그런 식의 어떤 익명으로 예. 이메일을 보내거나 연구실로 이제 그런 뭐 화를 내면서 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전화를 해서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닌데 제 조교가 받고 굉장히 놀랬다 그러고 예. 교수님이 안 계신다 그렇게 하니까 연구실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람도 아이고. 있었고 예. 계엄 때는 저한테 제가 그때는 로밍을 해놨었거든요. 연구실 전화로. 예. 그랬는데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이제 직접 그런 욕하는 오고. 예.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예. 그런 분, 욕하거나 비방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최근에는 반면에 좀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메일, 격려하는 내용의 그런 이메일 보내신 분이 또 예. 많으시고 예. 또 어떤 분은 손편지를 보내신 분이 계시고 정성이 담뿍 담아 있겠네요. 예, 또 어떤 분은 손편지와 함께 꽃바구니를 보내신 분도 계셔가지고 꽃보다 먹을 게 좋은데.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먹는 거는 이제 또 한순간에 없어지는데 그 꽃바구니는 제가 너무 귀해서 그 연구실에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조금 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처음에 언론에 등장하셨을 때 내란죄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전 대통령이 좀 오버했기로 선이 그게 내란죄로 가는 건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분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그랬다가 요즘 이 겸 이후에 1년의 상황들, 1년의 상황에서 대응하시는 걸 보고서는 얘기를 참 정확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조교를 덩치 큰 남성으로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조교 문제는 그 조교한테 굉장히 미안한데요. 뭐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와서 뭐 하겠다는 와서 건지. 빌라고 잘못했다고.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찾아오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감정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분출인데 그런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폭력을 사용하겠다거나 그런 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욕설이나 뭐 소리지르 이런 것도 이제 폭력적인 거니까 조교한테 좀 미안한데 그 신체 건장한 남학생은 못 찾아가지고 그리고 지금의 조교가 굉장히 성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교는 그대로 두는데 내란죄 문제는 이제 그때 당시는 사실관계가 어떤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이렇게 단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런 주장들이 만약에 맞다면 예를 들어서 그 국회를 봉쇄한 목적 자체가 어떤 국회의 의원의 등원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리고 어떤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 계엄군에게 어떤 그 국회의사당의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게 맞다면 그 다음에 어떤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조 운영이 맞다면 그런 전제하에서 본다면 국헌문란의 목적, 즉 국헌문란의 목적이 결국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한 그 구속요건 표지는 충족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이제 폭동
대통령은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서 무죄부터 뭐 유죄까지 스펙트럼이 좀 넓다라고 보고 그 판단은 지금도 저는 아직도 좀 유보 상태에 있고요. 그런 상태인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당시 상황에서 이미 헌법 전문가신데 형법에 대해서도 쭉 검토를 하고 인터뷰를 하시길래 참 성실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설렁설렁 가서 카메라 앞에 서는 스타일인데. 그때 이제 사실 계엄 선포한 그날이 12월 3일 그날 제가 밤에 방송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해설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헌법상 헌법 제77조 1항에 규정된 계엄 선포 요건에는 맞지 않는 게 확실했기 때문에 다들 동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엄 해제를 빨리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했었고 저는 이제 헌법이 전공이니까 제가 강의하는 거니까 그게 요건에 안 맞는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 국가긴급권이 민주화 이후에 발동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계엄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 법조인들도 그러니까 일선의 변호사들도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잘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으로는 좀 사명감을 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이거는 잘못된 계엄이다라는 걸 알리고 또 그때 당시는 어쨌든 윤 대통령이 빨리 계엄 해제 요구를 해서 더 이상의 파국이 일어나는 걸 막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밤새 방송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각이 아마 계엄 해제 요구가 되면 달리 크게 정치적 격동으로 갈 건 생각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는 그랬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뭐 체포조 운영이라든지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막기 위해서 뭐 특전사를 거기에 투입해가지고 뭐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라고 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그 국회를 봉쇄를 한 게 처음부터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할 목적으로 뭐 이렇게 봉쇄를 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빨리 조속히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고 그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서 대통령이 빨리 해제를 해서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공경에 처하겠지만 어쨌든 국가는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인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탄핵, 내란죄, 이른바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는 어떻게 동의하세요? 어떠세요? 결론에는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선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절차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적법 절차 원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 변론 그 절차에 있어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준 것 자체가 공정성에 대해서 승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떠나서 우리가 특히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의 선례대로라고 했다지만 그 선례하고는 다른 점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어떤 구속돼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형사 수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인정받아가지고 수사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 절차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윤 대통령은 84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의 예배잖아요. 내란죄의 혐의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수사를 받고 특히 또 구속이 돼 있는 상태였고 이렇기 때문에 방어권 자체가 지금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형사재판에도 지금 대응해야 되고 탄핵 심판 절차에도 대응해야 되고 심지어 인신이 구속돼 있는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선례대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예, 주장이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중대한 혐의를 지금 갖고 그리고 내란죄 적용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관계 자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 인정되는 상태에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중차대한 어떤 혐의를 가지고 어떤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면 그 탄핵 심판 대상자가 충분하게 변소할 수 있도록 할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도 그것을 보는 국민이 봤을 때 저렇게까지 다 주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면이 됐다 한다면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설득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지금 아까 주장 철회 말씀, 내란죄 주장 철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은 당시에 1월 3일 날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내란죄 주장을 사실상 철회합니다.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그 영상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야, 참 이런 신기한 발언이 나오네 했었어요. 그랬다 또 나중에 그게 뭐 실수였다는 얘기하고 뭐 재판부도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게 슬쩍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 대리인이 4월 8일 날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제목이 내란죄 철회 입구 넘는 순간 이기겠구나. 이런 또 본인도 내란죄 철회 그 발언이 계속해서 걸려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실제로 내란죄 없어졌으니까 이제 없다 남은 게 없다. 그냥 각하다. 그리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거 대리인의 발언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리상으로 보면은 내란죄 자체를 덜어내는 것은 아니고 내란죄 자체를 덜어내려면 이 탄핵 소추 사실과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 의결을 다시 거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본다 그러면 법 적용을 달리한다. 내란죄 주장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란죄 적용을 그렇게 그게 그 워딩은 이해가 갑니다. 그 내란죄 적용 주장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정확한 워딩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만약 말을 했다면 적어도 일반 국민들은 그게 뭔지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법조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란죄 주장을 처리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법조인들도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란죄 자체를 전체를 다 덜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혼란을 연결돼서 재판부가 권유하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그 헌법재판소가 권유한 바에 따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상당한 오해를 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변론 준비 기일에 그 성명 절차에서 이 내란죄를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나중에 이제 지금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어떤 충돌 문제라든지 또 사인을 주는 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반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영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탄핵 심판 절차가 무한정 길어질 수가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내란죄 적용을 하지 않고 이것을 헌법이나 다른 법률 위반 문제로 재구성을 하는 게 어떠냐는 취지로 아마 성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회하면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상당한 오해를 사는 어떤 발언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하고 이 탄핵소추단 대리인하고 짜고 성명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오해를 살만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성명권을 행사 안 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법 적용의 문제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어떤 법을 적용할까 하는 것은 그 재판부의 정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절차가 필요 없었어요. 사실은 뭐 내란죄 적용을 처리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걸 구속되는 것도 아닌데 못하러 굳이 그런 어떤 그런 성명을 하고 또 그걸 받아가지고 그 대리인이 또 그런 발언을 하고 해서 불필요한 그런 논란을 자초했는가.
그리고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매일매일 브리핑하면서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런 그 진영 간의 어떤 대립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에서 특정한 진영을 지지하는 혹은 특정한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주장에만 너무 귀 기울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보였죠. 것. 그것은 굉장히 헌재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공정하게 어느 쪽도 편을 들지 않고 그 반대편에 있는 반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하고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그랬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탄핵 심판의 어떤 파면 결정에 대해서 그런 그 납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던 사람들도 그런 점에 있어서 헌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었고 할 말을 다 하게 했는데도 이런 결론이 났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거는 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또 길을 또 가야 한다. 이렇게 아마 좀 국민 통합에 더 도움이 됐을 것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참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한 것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8대 0이라는 결과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내부에 분명히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론을 만들고 그렇게 선고를 했다. 그렇게 결정을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결론이 내려지고 더구나 이번에 선례를 강하게 또 헌법재판소가 얘기했고요. 그 선례라는 것이 박근혜 시절 박근혜 탄핵이었고 그렇다면 과연 두 번의 탄핵을 겪으면서 헌재가 정말 이게 효용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또 상당히 생겼어요. 88년에 생겼던가요? 우리 헌재가 생긴 것이. 헌재가 제가 생각하는 헌재는 아주 역동적이고 세계 모범이 되는 헌재여 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헌법 전공의 그런 교수로서 헌법재판소가 그 설립돼서 활동을 잘 해온 것이 어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나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규범이다. 실제로 구속력 있는 규범이다. 국가기관이 꼭 지켜야 하는 규범이다. 민법이나 형법 이런 것들만 그 살아 움직이는 규범이 아니라 헌법을 정말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국가기관들이나 국민들에게 어떤 그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헌법 이론의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그 헌법재판소의 구성부 활동에 있어서는 우려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원인은 노골적인 그런 사법부 코드 인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진영에서 결국은 자기 진영을 대변하는 사람들, 충실히 대변하는 사람들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판소장으로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그런 그 투쟁에 장애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것은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 권위를 낮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 대법원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최근 한 10여 년간 아주 노골화된 그러한 그 코드 인사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내에서 자초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는 또 버려둘 수는 없는 지경이 됐고요. 그러니까 국민이 법원을 지켜줘야 되는 것인데. 법원이 자초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과 정치권에서 가장 큰 원인이 있는 물론이죠. 거죠. 물론이죠. 사실 처음에 헌법재판소가 설립이 되고 할 때 저희들 법조인들이 농담처럼 했던 얘기는 1기 헌법재판소 구성한 재판관들 저 양반들 평생 1등 하다가
대법관 되는 데서 2등한 양반들이야. 그래서 갑자기 대법관 되는 데서 이 전투력이 생겼어. 그리고 아주 공격적으로 일을 해. 그러면서 헌재가 참 잘 컸어. 예,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왔죠. 예, 그런 식으로 예. 평가를 해왔고 세계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헌법재판소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와서 그렇습니다. 공부들 하고 했었는데 예, 예. 근데 최근 와서 참 얘기하기 힘들지만 얘기는 뭐하지만 구성원들의 면면을 봐도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고 결론이 나오는 걸 봐도 이거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선례로 박근혜 탄핵을 계속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박근혜 탄핵 시절에는 그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로서 느낀 바가 없으셨어요? 그 탄핵 사유가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탄핵서는 헌법 소유의 의지가 없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뭐 그 생각은 별로 예. 변함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때 당시에 최순실 씨 예. 개명에서 최서원 씨를 그 내세운 어떤 그런 그 권력 오남용 문제, 뭐 블랙리스트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의제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파면을 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한 그때 좀 아쉬웠던 것은 그때 그 대리인들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법리에 충실하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너무나 정치적인 팀워크가 전혀 없었죠. 각자 플레이를 했죠. 그래서 각자 무슨 정치하고 싶어서 그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다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도 좀 그랬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는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고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마찬가지고 법리상 굉장히 조곤조곤 따지면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경제적 공동체 이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왜 저렇게 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좀 지금 와서 굉장히 제가 좀 반성이 되는 부분이 그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그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돼 있는데 그것이 갖는 가장 큰 실익은 사실은 그 절차적인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증거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엄격한 증명의 법칙에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증거조사 절차에서 전문 법칙을 엄격하게 이제 그 따라야 한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소홀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싶고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이번 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 보면은 그 심지어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그 문영배 권한 대행의 어떤 그런 그 재판부에서도 그 문제를 이제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선례대로는 하면 된다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에 대해서 정신이 든 거 아닌가 싶은 게 그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그게 증거 능력이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공범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이제 그 지적을 하니까 이거를 그대로 그 결정문에 나가면은 이거는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변소하느라고 시간을 끈 거 아닌가.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수장이기 때문에 검찰청을 없앨 수가 없다. 위헌적이 아니고 위헌이라는 말씀이죠. 위헌입니다. 박정희가 5.16 군사 정변 일으킨 다음에 만든 혁명재판소 자신들의 정적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마음껏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어떠한 그 선출된 권력도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할 수는 없는 거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는 헌법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